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그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라고 페이스북에 먼저 쓰셨고 그 밑에 연도 다 지우고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현금 6억을 쌓아뒀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은 사람이다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모두 해소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6억을 말씀하시고 있고 아직까지 그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도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인이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현금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이게 정치 풍자하고 해악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나눠서 일정을 적어놨기 때문에 문제없다. 제가 방금 검색해가지고 장롱 속 6억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요. 바로 뜹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물음표. 네.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누가 이 문제를 검사들이 조작을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인은 아니라고 뭐 달달이 이렇게 했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명예훼손에 있고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유튜브뿐만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미 총리가 6억을 쌓아놓고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기정사실화돼서 사실관계가 전혀 왜곡돼서 나갔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국민의힘 공당의 이름을 건 현수막에도 6억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가지고 와야 되나요? 제가 차후 질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직도 6억을 현금 쟁여놓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후보자를 그냥 비난하기 위한 방도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아들 유학비 빨리 증명해라. 제3자가 줬을 수 있다라고 의혹 제기하면서 이거를 아들한테 물어봐서 증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제3자가 후보자 아들한테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2008년 오피스텔 전입 신고한 거를 문제 삼으면서 수상한 자금이다, 수상한 거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한국에 없는 시절이고 유학 시절에 우편물 수령하기 위한 곳이다라고 해명하신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이런 법률적 대법원 판결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징금 2억 받으셨고요. 2009년도에 추징금 7억 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신 2008년도에 정계에 복귀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18년 만에 정치에 돌아왔는데 김민석은 끝났다. 김민석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워낙 오래 들어서 사실은 제가 2020년에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별로 생각을 안 했던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후보자도 그렇고 가족도 끝났고 이제는 정치에서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평가했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했고 폄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의 길을 올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후 행보, 정치적 행보 때문에 이 사람한테 투자를 했고 불편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영화를 보셔도 너무 나쁜 영화만 많이 보신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상황적, 현실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후보자가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살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후보자를 매도하기 위해서 모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기 위한 내용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은 어저께 분명히 다 나왔습니다. 몇 년도에 그 가족상을 당하면서도 문제가 됐던, 그 위로금 받았던 그 돈도 본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추징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전두환이 29만 원 있다고 그 추징금 납부 안 하고 도망갈 때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추징금을 다 납부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한 사람한테 그 돈 어디서 났냐, 네가 갚을 능력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그 돈을 몇 년간 모아놨던 돈을 한 번에 모아갖고 장롱에 쟁여놓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인물들에게 차용증까지 쓰시면서 갚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빚을 내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후보자한테 말도 못하고 친정에서 생활비 쓴다고 조금씩 받았던 그 돈도 증여세까지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거 전부 다 모아놓고 네 평생 이 돈 모아놨는데 그 자금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후보자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한 비난 형태로 하는 것을 좀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현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빨리 내각이 구성이 되고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것들이 증거도 없고 심지어는 조작적인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것이 지금 또 방금 또 확인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4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마치 한꺼번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6억을 한꺼번에 번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 평균 출판 기념회에 참여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축의금 액수를 평균 내보면은 5만 원쯤 된 것 같다고 표현했던 것을 마치 책 한 권을 5만 원씩에 팔아먹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면서 모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제 이미 그 문제가 드러나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을 하고 자료를 띄우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이런 인신모독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께서 좀 제지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할 거리가 없으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부담감 때문에 계속 그것을 또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 점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청문회 관련해서 개인의 도덕성, 인신의 문제 관련해서 입증된 것이라고는 후보자의 어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것 외에는 입증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던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추징금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사건의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대선자금 수사를 하고 박연차 사건을 수사했던 그 수사 담당자 중간 간부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던 바에 의하면
꼭 우리 김민석 후보자에 관한 사건만을 특정해서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했던 얘기가 기업들한테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었겠냐. 경영권 문제, 배임 횡령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협박을 해서 그 자백을 받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수마저도 그렇게 협박을 해서 받아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그 아주 유명 그룹의 어느 회장은 머리가 나빠서 말귀를 못 알아먹길래 그것을 그거 이해시키는데 한참 걸리느라고 애를 먹었다.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특수부 수사가 저렇게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었는데 그런 그 자세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돈 액수도 이렇게 가학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냈는데 뭐 어떤 돈을 주게 된 경위라든가 영수증 처리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왜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이것 외에는 저는 사실 입증된 것이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좀 이제 어제 나왔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것들 위주로 또 정책 위주로 좀 질문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책과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그 갈등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작년에 조사했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어떤 그 갈등의 유형은 남녀 갈등인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세대 갈등이 연령대별 갈등으로까지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뭐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갈등이 구조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현상 이게 정말 그 어떤 총리가 되시면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국무조정실에서 연구 용역했던 결과에 의하면은 지난 33년간 사회 갈등으로 발생했던 총 비용이 2,628조 원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가 되신다면은 이 어떤 그 대한민국의 이런 그 갈등, 진영 간의 이런 갈등이라든가 남녀 간의 갈등, 세대별 갈등 여기로 생기는 이 문제점들을 어떤 총리께서 직접 주도해서 좀 해결하는 이런 구조, 시스템, 정성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오늘 대통령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였던 적극적인 참여와 기탄 없는 토론의 유도에 의한 문제 해결의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리고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공유를 일부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들고 달려들어서 조율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인 사회적 갈등 관리, 사회 통합 또는 문제의 어떤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의한 조율 이런 부분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통상 이런 사안들을 그냥 공론에 맡기자 또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고 할 때의 맹점은 적극적인 중재자가 역할을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제가 좀 훈련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특히 지금과 같이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갈등, 또 각종 지역 갈등, 더구나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전통적으로 그것을 풀어야 할 정치 세력 가운데 중도 보수를 점했던 부분이 사실상 상당 정도 공백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또 저도 저의 소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와 평소에 정치적 이념이나 지형이 달랐던 부분까지도 적극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규택입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그 후보자께서 어제부터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뭐가 설명됐다, 해명됐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자님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해명된 게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스스로 6억 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억 원 정도 장모님한테 생활비 보조받았다. 그것도 좀 어저께 처음 말씀하신 거고요. 출판기념회 2번 해가지고 현금 2억 5천 정도 받았다. 그것도 어제 금액을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빙구상 1억 6천. 그래서 지금 6억을 맞추신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랑 특성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료가 없어요.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뭐 어느 때 얼마 받았다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하신 적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특이하게도 후보자 스스로 청문 자료에 스스로 부처가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게 2018년 4월 달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쭉 붙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총 11명한테서 1억 4천을 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9명에 대한 것은 같은 날 1,000만 원씩 이렇게 빌린 걸로 돼 있고 차용증의 양식도 똑같은 양식입니다. 근데 그 차용증 같은 날 9명 중에서 보면은 강북구 거주, 노원구, 구로구, 성동구 이런 데 거주하시고 주소지가 불명인 분도 4분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정읍에 전북 정읍에 거주하고 계세요.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 했냐 하면 치솟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 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고 최근에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사적 채무를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원래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게 빌릴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탁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같은 날 빌려줄 사람들이 빌려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날 같이 모여서 차용증 받고 1,0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 9명의 같은 날 1,000만 원씩 빌려줬다고 한 9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으신 분인가요? 대부분 친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이날 처음 차용증 받으신 분도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그 중에 한 분의